예, 안녕하세요. 금곡동 주민 여러분. 저는 강동구 암사동에서 온 암사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의 윤호주입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암사동에서 현장지원센터에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면서 주민들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CRC로 지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래 계획은 18년까지였는데 준공이 늦어지면서 19년까지 1년 연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지역과 비슷하게 경제나 역사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재생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재생 사업을 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실제 실행한 거는 2017년부터니까 실행 기간이 길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다른 지역들은 앞서 나간 지역들의 어떤 실패들 혹은 성공들을 본받아서 조금 편안하게 가는 사업들이라면 저희가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재생 사업의 프로세스라든지 이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때 새로운 어떤 개인기나 그때 필요했던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이 사업들을 이끌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첫 번째는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암사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큰 시장 중에 하나고요.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일부 현대화하는 데 비용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오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8호선 암사역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 지역이 역과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선사유적지라고 하는 역사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앵커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는 약 20억 정도,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서울시의 방침상 새로 짓는 것은 안 됐고요. 이제 리모델링만 가능했기 때문에 23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총 앵커 시설에 들어간 비용이 약 43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앵커 시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부지 매입이 끝났는데 안에 이제 사시던 분이 세탁소 하시던 분이 본인의 이제 어떤 생계 때문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명도소송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전체가 굉장히 좀 지연됐던 적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재생사업들이 다양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느 한 특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문제가 생겨도 재생사업 전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렇게 2017년에 부지 매입을 했고요. 2018년에 공사의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 시설 부지에 어떤 하드웨어를 지을 건지에 대한 공간기획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간기획 워크숍을 통해서 용도가 결정되고 설계를 시작하고 나서 공사에 착공한 다음에는 그럼 이 앵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운영기획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제 이 공간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 주민들에게 운영하는 경험, 기회들을 제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 시범 운영을 했던 사람들과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 CRC라고 부르는 당시에는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CRC에 선정되어서 현재는 앵커 시설 전체를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공간의 하드웨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다목적 문화공간부터 1층 카페 및 전시공간, 2층에는 원래 공동육아 공간이었는데 공동육아 공간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당시 운영자로 선정되어 있던 주민이 여기 이 공간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사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주민협의체와 이제 이 공간별 운영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이 공동육아 공간을 키움센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층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는 키움센터가 이제 설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층은 일자리 실습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은
공유부엌과 회의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공동체 정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실제 이제 공동체 정원을 구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공간에 식재를 심으면 사람들이 자꾸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분들 이야기로는 자기 집에 심어놔도 올라와서 가져가는데 이런 공공시설에 심어놓으면 더 많이, 더 빨리 가져간다. 그래서 문을 잠궈야 된다고 해서 공동체 정원은 포기했고요. 현재는 그 정원을 키움센터 아이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간에 텃밭처럼 조성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도심 속 캠핑장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적으로 금토일 3일 정도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올해의 계획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이 공간기획 워크숍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만드는 주민참여형 앵커시설 기획 가이드라인 이런 데도 있고요. LH나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에도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실제 이제 방법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걸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취합하는 이제 퍼실리테이션 방법을 잘 사용해서 이런 의견들을 모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곡동에서도 앵커 시설을 기획할 때 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이나 아니면 액션 러닝 같은 다른 기법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반영되는 이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모든별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신의 생각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제 붙이고 그걸 서로 공유하고 다시 이 조에서 논의된 것들을 다른 조에 다시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전체의 의견들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들이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별로 이렇게 진행을 주로 많이 했고요. 보통 이 회의를 할 때 사람이 10명이 넘어가면 사실 원활한 회의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조를 나눠서 양쪽에서 같은 의제를 다룬 다음에 취합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앵커시설의 용도들을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열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받는 과정들을 한 번 더 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입니다. 앵커시설은 주민들의 것이다라는 거, 앵커시설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당시에는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특히나 이 수익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에 많이 환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안을 가지고 주민협의체 전체 총회를 열어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의견들을 조율을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저렇게 하드웨어를 결정하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시설 설계에 들어가서 이 공사를 준비하는 동안 앵커시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앵커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었는데 이게 이제 17년 11월에 했던 이 도시재생 주간이라고 부르는 축제고요. 그래서 앵커시설 안쪽과 바깥쪽에서 축제를 열었고요. 가까운 공원, 놀이터 같은 데서도 같이 해서 일주일간 큰 축제를 벌였던 행사입니다. 2018년에는 이 공사 착공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앵커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 더 열었었고요. 이제 이게 당시의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커시설의 하드웨어가 결정됐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걸 운영기획 워크숍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법을 사용할 때도 그리고 이런 의견 수렴을 할 때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지역 주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운영하실 분보다는 이용하실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의 앵커 시설은 자립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데 이용자의 관점에서 공간들이 다 기획되고 나면 이 공간이 자립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공간들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센터들이 그런 걸 잘 조율하는 역할들을 잘 해줘야 앵커 시설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이렇게 설립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들이 어떤 거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거는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의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강동구 관내에 있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당시 이제 목공방을 운영하던 나무의 기환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이자 도시재생 기업인 오라클 라운지나 아니면 캔디 뮤지컬 같은 기업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들을 냈고, 그 의견들이 반영돼서 현재 공간에 대한 하드웨어들이 결정됐고, 이런 운영기획 워크숍을 할 때도 그분들의 의견들이 일정 부분 반영돼서 이 공간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스스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 가치가 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렇게 11가지의 이 규칙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이 두 가지를 이 축으로 이제 각 이 주민들이 원했던, 참여자들이 원했던 공간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한 게 현재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주요하게 결정됐던 사안들이 공간을 층별로 쪼개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운영자의 자격이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고요. 운영자의 자격엔 주민 3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 참여가 가능한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이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하나 뒀고요. 두 번째는 모든 공간을 다 주민이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서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참여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그게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는 참여를 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통 이제 저희 앵커 시설 같은 경우는 층별로 한 4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4층, 옥상 이렇게 있고요. 지하부터. 그러면 이 앵커 시설에 한 달에 들어가는 공과금과 운영 비용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당시 이제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공간별로 쪼갰으니까 그 공간에 따라서 공과금을 이제 좀 다르게 내긴 했는데요. 어찌됐건 많이 내는 데는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공과금을 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그걸 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 공과금이나 이제 파손돼서 생기는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합의하고 이 공고가 나갔고, 이 공고에 맞춰서 이 주민협의체랑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 사용 방안인데요. 이 앵커 시설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들의 역할을 현재 주민이 이어받았다라는 관점입니다. 원래는 공공 서비스는 당연히 공무원이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신하는 구조인 거죠.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대신 시키는 공무원도 이 일이 처음이고요. 이걸 하는 주민들도 당연히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나 이 사업을 이용하는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 앵커 시설에 입주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되게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라는 오해,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해서 본인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오해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기는 수익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1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이나 인건비나 재료비를 빼고 나머지 비용에서 이렇게 적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이 앵커 시설에 입주하거나 앵커 시설에 참여해서 뭔가를 하시는 주민분들도 이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걸 하는 경험들이 좀 쌓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공간의 명칭을 주민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하 1층 해피박스, 1층에 카페리움, 2층에 함께 키움, 3층에 암사 공작소, 4층에 달그락, 동그라미 이렇게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건물 전체의 명칭 암사 도시재생 상상 나루레라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센터장이 강동구의 사회적 경제 특화 사업단이라는 사업단에서 사무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다른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심사위원 7명이나 모셔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쳤고요.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생사업이 여러 바뀌는 페이지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서울형 도시재생의 경우를 예를 들면 희망지 사업을 하게 되면 희망지 사업을 하다가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된 이후 대거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실행되면 또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앵커시설이 설립되고 나면 역대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다시 이 앵커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CRC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또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참여하시던 주민분들 중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다. 계속해서 다시 가르쳐야 되고 처음 보면 맨날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공공사업들의 경우에는 오는 사람을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포용하는 것도 미리 도시재생 사업을 경험한 이 선배로서 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앵커시설의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이 새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사업 주민협의체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는 가점을 일부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6개월 계약을 했다가 6개월을 더 연장을 했었고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셨고요. 지하 1층은 주민협의체 임원 출신이면서 5060 음악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통키뮤직에서 운영을 하셨고요. 1층 카페 및 전시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성된 이 주민 모임. 당시 이제 협의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 운영을 맡으셨고, 2층만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생각실험 협동조합이 2층 공동육아 공간에 대한 운영을 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암사동과 천호동이 수도권에 있는 가죽 공급량의 한 절반 가까이 굉장히 많은 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 내에서도 이 가죽 산업의 쇠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소상공인들이 협업 모임을 꾸려서 3층에 운영을 맡았고요. 여기도 주민협의체에서 임원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맡았습니다. 4층 공유부엌도 공모사업이나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시던 이 주민이 맡으셔서 운영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4층 사무실에는 이제 이 센터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운영 관리나 이 체계들을 잡는데 함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 홍보하는 것들, 전체적인 통합 홍보하는 것들을 같이 사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2018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지 배포처 한 50개소에 이런 포스터들을 다시 다 부착해서 동네에 이제 이런 앵커시설이 완성됐고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들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보시면 이 어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주민 10명과 함께 뭘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공간을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각 공간별로 전화번호가 따로따로 있죠. 각 공간을 주민들이 운영해 보는 데 의의를 뒀기 때문에 이거를 센터가 대신 운영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공간에 대한 대관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운영하시던 주민들을 직접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곡동에서 도시재생 그 앵커시설을 기획할 때는 이 공간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
각각 지게 되는 부담이 굉장히 좀 적겠죠. 전체 공과금이 150만 원인데 저렇게 5개의 주체가 나눠서 지면 3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주체가 다 지게 됐다면 150만 원씩이 될 것이고 당시 이제 공무원이나 다른 자문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체를 통합 운영을 맡겼을 때 만약에 공과금이 감당이 안 되면 안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주요 의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데 15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죠. 당시 이렇게 주민협의체에서 주로 많이 참여하셔서 공간 운영을 맡았는데요. 공간의 특성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다목적 문화공간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 거라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2층 공동육아 공간에서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일자리 실습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부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1층 카페에서는 일정 비용의 수익은 나긴 했는데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중반쯤에 말씀드렸던 공공 서비스를 주민이 대신 제공하는 이 암사동에서의 첫 번째 사례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운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들은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세금으로 지은 거니까 내가 눈치 볼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커피도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되게 오랫동안 있어도 되고 커피도 리필이 돼야 되고 혹은 내가 외부의 음식을 가져와서 섭취도 가능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간의 어떤 차이점에서 나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을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가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는 공공 서비스를 주민이 대신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공공 서비스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 운영에서도 아침 9시에 와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다시 와요. 짐을 그대로 놓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 종일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카페 매출이 잘 나오는 구조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나오는 구조에서 하니까 당시 이제 카페 운영을 하시던 분도 이제 노트북을 이용할 수 없게 전기를 막는 형태로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여기는 내 세금으로 지은 건데 왜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안 되지? 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았죠. 보통 되게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주민들이 이 앵커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크게 보면 유형이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본인이 공간이 탐이 나서 자기 사무실이나 자기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지원 사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내 인건비나 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공간이 별로 참여하거나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재생사업에 오랫동안 참여했거나 아니면 내 집 앞에 있으니까 마치 내 것 같아요. 남을 주기엔 아까우니까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정말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게 중요한지 잘 운영되는 게 중요한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이라는 것이 이 경영을 정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 앵커 시설이 잘 운영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교육기획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는 교육을 기획하기 전에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육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앵커 시설을 짓고 그 앵커 시설을 운영하는 도시재생 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이 이 법인을 만드는 일은요, 창업입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정과 시간과 아이디어와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을 수 없으면 이거의 창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이 지역 주민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를 보는 운영적인 측면으로 참여하는 게 낫지 경영적인 측면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뭐 되게 본인이 이제 시간은 많고
그리고 이 지역에 굉장히 오래 사셨으니까 반드시 내 의견을 거쳐야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본인에게도 그 지역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운영하시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중간지원 조직들의 일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서비스를 주민이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 보통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가 이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사회 서비스의 일부를 대신 제공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을 뺀 나머지 다른 영역을 새로 개척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처럼 그 동네에 공공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려면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냐,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이 혜택이나 이 참여를 독려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이 공적인 절차들을 잘 밟아놔야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융화돼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공공 영역에서 지은 카페니까 커피는 1,000원이겠지, 1,500원이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 동네 상권에 크게 난리가 납니다. 그 동네에도 카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 주변의 상권을 고려해서 이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의 음료도 지역 상권보다 너무 싸지 않게 적정 비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대관 비용도 보시면 일반 민간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조금 싸고, 그리고 공공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비싸게 이 비용을 책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을 내기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자치회관이나 이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간들로 이렇게 연결해드려서 그쪽 공간을 이용하게 연결해드렸고요.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은 앵커 시설의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 다 책임져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9시에서 6시라는 시간의 장벽이 없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공공에서 하는 데는 영리적인 사업이 안 되지만, 이제 이 앵커 시설에서는 본인이 어떤 수업을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의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앵커 시설을 기획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하드웨어를 결정하는 걸 주민들과 같이 했죠. 그 이야기는 그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거기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시설들이 잘 활용되는 건 그 동네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공간의 활성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능력이나 혹은 이 참여할 의지만 있고 어떤 별도의 어떤 다른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자꾸 여기 관여하셔서 공간의 활성화를 막는 것은 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것과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재생사업의 앵커 시설은 첫 번째로 이 통합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장단점이 갈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 공간을 운영하기로 해놓고 잘 운영되지 않는 것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민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앵커 시설의 이 사업 아이템 혹은 이 하드웨어들이 지역 상권과 이렇게 충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이 이렇게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앵커 시설을 기획해야 되고, 이 도시재생 기업으로서 그리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앵커 시설을 기획하거나 운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낮은 공간이나 사업들요. 저희는 공간으로는 현재 2층 키움센터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져서 이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익적인 사업들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플리마켓이라든지 이제 이 환경 영화제 같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CSR 사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 도시에 떨어져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활력들을 복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주체도 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성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성별, 다양한 나이가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각자 본인의 경험에 맞는 이 의견들이 반영돼서 그 동네가 재생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취합하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의 사업 계획들은요. 이런 지속 가능한 소모임들, 지속 가능한 공동체들을 우선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상상나루레나 아니면 강동구에 있는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공동체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상상나루레를 활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밥상 모임이라든지 독서 모임 같이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쉬운 이 주민 모임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공공영역이 조금 앞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친환경 제품들을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마스크나 이 친환경적으로 만든 이제 목재, 가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요 복합문화예술공간 상상나루레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공간 안에 이제 강동구에 있는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를 최근에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들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기회가 많이 없는 신예 작가들한테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이 주민들이 취미로 만들던 물건들을 이렇게 팔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이 소소하게나마 이제 다른 이 판매 루트나 이런 걸 개척해 볼 수 있게 여기서 먼저 한번 시험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플리마켓도 그런 취지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리마켓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꽤 많아져서 저희가 규칙들을 다 정했고요. 그래서 모집 시작 시기가 있고요. 선착순 모집과 이제 신규 참여자 우선 이제 이런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이 샐러드를 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앵커 시설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높은 공공성을 띠려면 사실 가장 좋은 건 이제 그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벌어지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갤러리나 수공예품, 플리마켓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 강동구나 암사동 그리고 이제 공유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그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9월 달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만들어진 책은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데 그 책은 저희 공간에서도 팔고 강동구에 있는 도서관이나 다른 지자체 쪽에도 판매하는 거를 계획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자체를 다양한 사람들이 문턱 낮게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이 앵커 시설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플리마켓들이 대표적이고요. 청소년들이 간식이나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노인정이나 보건소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플리마켓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들. 이 재생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참여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 사회적 경제 조직화가 된 경우도 있고, 원래 작은 규모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었는데 조금 더 커진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축제 같은 걸 만들던 주민 모임이 현재는 이제 청년 기업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이 가죽 소상공인이 모여서 그냥 공방처럼 운영하던 걸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공연하던 거를 영상이나 음악 제작까지 영역을 좀 넓혀 나간.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주민들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이 같이 참여했던 기업들도 같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 도시재생 기업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안에 건축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이러면 좋겠으나 실제 그 정도의 이윤이나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이 베네핏이 많이 없는 게 현재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른 자원들을 이 협력 파트너들을 통해서 끌어오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업들과 지금도 우호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도 협력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이제 사업들을 영리 사업과 이제 비영리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4월하고 5월 두 달간 이제 운영했던 실적인데요. 보시면은 전체 참여가 횟수로는 한 210회 그리고 이 참여자는 한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이 기존에 개별 운영을 했을 때보다 이 신청하는 시스템을 일원화시키고 훨씬 더 경로를 단축시켰더니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아졌고요. 지역 거버넌스로 다른 기관들이나 이제 다른 직능단체 쪽에서도 활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은 이 공간을 대관하는 걸로만 해도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이 공간들을 활용하게 하는 게 올해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진 이제 특징인데 그 전체적으로 저희는 우선 입지 조건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역과의 거리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시장이랑도 가깝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디네이터가 이제 2명이나 남아서 현재 이 사무국을 구성해서 도시회생 사업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주요한 특징이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재생 사업을 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컬 프로젝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그 지역에 뿌리 내리는 어떤 기업을 만드는 게 CRC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일이고 그 전초기지가 되는 게 이 앵커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걸 하는 역할이 이 CRC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조직 내부에서 의사결정할 때 이 중요한 원칙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둡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는 조합의 이익이 되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이익이 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하면 사실 저희는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기준이나 원칙들을 두고 앵커시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시면 이 분란이 생겼을 때 이 기준들이 길잡이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어떤 일을 새로 벌릴 때도 이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보통 실행하고요. 두 가지 중에 좀 뭔가 미심쩍으면 다시 사람들과 논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곡동도 현재 지금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앵커 시설을 기획하고 재생사업이 끝난 이후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재생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로만 이루어지죠. 근데 재생사업이 끝나고 자리분양 단계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만으로는 사실 유지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상상나루에는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암사동 사람만 커피를 사 먹을 수 있고 저기 천호동 사람이나 성내동 사람이 오면 커피를 안 팔 수 없잖아요. 혹은 그 사람들한테 커피를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건물에 와서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좀 더 관점을 넓게 그리고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자치구, 인접한 동네까지 전부 다 이 서비스의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한번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앵커 시설을 기획할 때는 이제 이용자의 시선만 담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의 관점도 좀 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앵커 시설 안에 하드웨어를 결정할 때 이 부분이 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앵커 시설 안에 있는 어떤 사업, 서비스들을 기획할 때
주변 상권과의 충돌 문제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 세 번째는 앵커 시설의 위치가 재생사업의 취지에 맞는 데는 조금 외진데일 겁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 좋겠죠.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앵커 시설을 기획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앵커 시설을 운영한다라는 건 공공 서비스를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앵커 시설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본인이 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저희 이 공간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손해를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공간에서 수익보다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지만 그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비판까지도 계속해서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왜 해야 되는지 꼭 진지한 고민 후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CRC를 운영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CRC가 생길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고요. 꼭 모든 지역에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운영할 사람들이 있으면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다른 외부에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뿌리 내려서 그 공간을 잘 운영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내려갈 수만 있다면 외부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CRC나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QR코드는 저랑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할 수 있는 QR코드이고요. 하실 때 이제 제 강의를 보고 하셨다고 해야 제가 친구 추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사업들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거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주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수 있고요. 저희가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것들은 조금 보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거, 실패했던 것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피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곡동이 재생 사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앵커 시설 잘 기획해서 지으시고 이제 자리분양 당일까지 꼭 가시길 기원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저희 앵커 시설 방문하셔서 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의 윤호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